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해서요.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특보직을 신설했고 거기에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을 했다. 자, 배경이 뭘까요? 일단 유인촌 전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거목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현장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문체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육이랄지 문화예술이랄지 환경부랄지 이걸 딱 집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서였다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인 지금 박봉균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의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몰라오고 문체부의 어떤 행정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문체부라는 것은 K-팝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강을 좀 잡고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특히 문화예술 중에서 특히 유인촌 전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의중을 문체부에다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특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 올 봄인가요? 유인촌 특보가 주인공을 맡은 이 연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서 이제 관람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인촌 특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연 참 깊잖아요. 예, 뭐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뭐 예전에 전원일기도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드라마 야망의 세월 여기에서 이제 주연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캐릭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직에 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의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몇 년간 들었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문체부 장관을 했을 때 당시에 2009년부터 2010년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2차관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셨던 분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 그리고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MB맨, MB계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들 뭐 이런 것까지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시 중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인촌 특보 임명과 관련해서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카르텔을 말씀하시는데 지나치게 검찰 출신의 특히 특수통 출신의 이런 이 검찰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뭐 유인촌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세가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직접 극단에 서기도 하면서 경륜도 있고 그 현장의 경험도 있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는 분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보를 맡는다.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 다 썼어요. 우리 보수 정부가 과거 보수 정부 인사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미진숙 기자, 지금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유인촌 특보 임명을 계기로 해서 소위 MB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주목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이계 좌장 역할을 했었고 국민의힘 전 상임 고문도 맡았었는데요. 그랬죠? 이재호 전 의원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8대 이사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지원 당시에 주변에서 권유가 있었다라면서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이 사업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이재호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박 전 원장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요번에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문화특보로 그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어제부터 나오대요. 그럼 전부 다 진짜 MB계가 그냥 다 지금 부활하고. MB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네. 박근혜계는 없죠 지금. 이재호 같은 인사는 아주 잘했다. 근데 이재호 이사장이 방송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또 이사장이 됐네요. 아니 글쎄 그건 입을 봉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네. 이재호 이사장 같은 분은 60 민주항쟁 기념식 같은 것을 불참한다, 보이콧한다 하면은 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하고 직설을 하실 분이에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뭐 특별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박지원 전 원장 평가를 들어보면 대통령에게 직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됐는데 글쎄 어떻게 좀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이 방송을 전해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네. 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굉장히 호감이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지금 난관에 부딪혔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를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전방에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60 민주항쟁 기념식이에요. 근데 지난 10월에 했었는데 정부에서 참여를 안 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사업회가 지금 정권의 퇴진운동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원을 취소 결정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눈에 가시다고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서 아마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호 전 장관,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사실은 굉장히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투옥도 됐었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실 이제 보수 정권에 있어서는 보수성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을 찾기 어려워요. 그럼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해본 사람만이 사실은 맞는 것이 맞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저 들어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 앞서 이제 MB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MB맨들이 꽤 지금 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의 이번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이사장 임명도 그렇고요. 유인천 특보의 임명까지 아무래도 MB맨 전성시대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실 회사에서도 경력직 선호하는 현상 뚜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고 기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잘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전 정부에 기용이 됐던 인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 당연히 다시 또 기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성향을 놓고 MB맨 전성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다양한 인재풀을 기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editor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대기 실장도 보면 MB 정부 마지막 정책실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도 MB 그 정부 시절에 또 일을 했었고 유인촌 장관이라든지 이재호 이사라든지 MB맨들이 이렇게 다시 중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 결성이 됐을 때 그때 옆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좌를 하거나 측근이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계로 분류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따져보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 했던 맞아요. 김영우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 했고요. 대변인 했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장악했다라는 말이 뭐 무색할 정도인데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실 박근혜계의 몰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그때 정부에서 주요 뭐 정치인들은 일부 남아있지만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감옥에 가거나 뭐 우병우 민정수석 뭐 유죄를 받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중용을 했을 때는 탄핵의 강을 못 걷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 계열을 박근혜계를 잠재적 위협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출마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박근혜 계기가 커졌을 때 특히 TK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계기를 중용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이명박계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다 그래도 이게 검사 아니면 MB만밖에 없냐 이 정권에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좀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뭐 지금 소위 박근혜계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생각한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 경험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폐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병호 수석 같은 구치소 갔다 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인물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중요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MB 시절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관료 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이제 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MB맨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동군 특보랄지 여러 명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에 경력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찾아서 쓰기 어렵거든요. 결국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검증이 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결국 과거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검증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참 잘했었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인재풀이 좀 좁아진 거죠.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오늘 21일 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임명이 됐을 때부터 야당에서 비판도 많았었고 오늘 또 어떤 보도 보니까 19년 전에 뭐 음주운전 전력 관련해서 또 보도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 뭐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불꽃이 튈 것이다. 특히 야당에서 엄청나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또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일단 전과와 관련해서 보면 19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은 뭐 19년 전 일이니까 뭐 그다지 문제될 건 없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이 김영호 후보자가 198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실형을 전에 10개월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 강경론자 아닙니까? 뭐 김정은 타도를 외치고 절대적으로 뭐 평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전문 관련된 그런 출판사 대표였어요. 그래서 불온서적을 출간해서 이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김영호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좌파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통일주의자였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오면서 진보 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외로 좌파에서 진보로 가면서 아니 진보에서 좌파에서 보수로 가면서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론자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유튜브랄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서 대북에 대해서는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청문회에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김광삼 변호사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는 21일 진행되는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기 쭉 들어오니까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선생님 아까 묘역 첨부하시면서 좀 눈물 보이신 것 같던데 혹시 좀... 눈이 좀 시더라고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봉화마을을 찾은 데 이어서 평산마을까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의 일정들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거 이어서 오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여기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인데 네. 이게 막걸리가 보여요. 두 분이서 막걸리를 5병이나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한 3병 정도 저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5병이나 하나, 둘, 셋. 5병이나 드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각별한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식사하면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거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나눴냐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한 2시간가량 이 막걸리를 곁들여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중요한 내용도 있었다. 당부의 말도 문 전 대통령부터 있었지만 뭐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나라 걱정을 했다고 애둘러 지금 현 사태를 비판하는 듯한 말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막걸리에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인가 봐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팔지 않는 그 금정산성 막걸리를 직접 구해 오셔서 같이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아주 구체적인 말까지는 없었지만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뭐 당부한 게 있었지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별로 유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꺼냈을 때 파장이 일 가능성. 뭐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뭐 이재명을 만나라, 이재명을 도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 비슷한 얘기에 있을 가능성. 근데 지금 어쨌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러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 폭정에 대해서 뭐 강하게 맞서라, 뭐 좀 센 발언들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냐 또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가능성.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서라 이런 얘기를 할 분은 아니시고 너는 이재명을 만나라 이렇게 구체적 얘기하실 분은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사실 이제 최근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일단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2년 정도 같이 청와대 같이 보좌를 했었죠. 그렇죠. 국정을 이낙연 대표 보좌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죠. 맞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들도 뭐 수박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 팬덤층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격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두 분이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은 원론적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상하건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또 민주당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워딩만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뭐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냐. 그러면 정책에 개입해서 뭔가를 정리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파장이 불어일으킬 수 있죠. 원론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론적 얘기라도 그 무게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현 상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말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구체적인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붙는 걸 좀 경계를 한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함께 취재간 기자들이요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언제 만날 겁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줄다리기는 없어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자, 당 내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들어보시죠. 김연경 혁신위원장님께서 주선하셔서 네.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하시라. 그 제안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쌍피죠. 네. 김연경 혁신위원장의 존엄과 네. 권위와 위신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모두 누군가가 뺨을 때려주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만나야 되는데 누가 좀 중매장이 매칭메이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김연경 혁신위원장님. 아마 김연경 혁신위원장님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은 예. 안민석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네. 김준일 에디터. 김은경 위원장이 방송을 들었으면 안민석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준일 에디터가 주시기에는 이 안민석 의원의 아이디어요. 점수로 치면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창의성 점수와 실현성 점수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의성 91점, 실현성 51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해요. 예전에 그럼 예를 들면은 이탄희 혁신위원장, 이탄희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야 참신하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았거든. 이탄희 의원이 받을 이유도 없고 당내에서 뭐 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혁신위원장 하면은 괜찮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중재하면 되지. 뭔가 참신해 보이는데 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를테면은 이낙연 대표하고 고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고리가 있어야지 이게 뭐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생뚱맞아지는 거죠. 줄다리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김은경이 중재를 하니까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중재를 받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수는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신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김은경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요. 민주당 혁신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6차례인가요? 비공개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공개하면서 모두 발언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에게 조금은 글쎄요, 많이 좀 아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저희 위원장님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꼭 집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어쨌거나 그 일로 지금 당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지금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콕콕 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오랜만에 돌직구네요. 근데 사실 혁신이랄지 정치인 저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 역할 자체가 사실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이낙연 둘이 만남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건 혁신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혁신을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정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걸로 해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1호안이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꼼수 탈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정권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나 한 일도 없죠.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과연 혁신위에서 할 일을 잘 했느냐 그건 논외로 치고 네. 당에서 이걸 받아줘야지 혁신위에 동력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것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마 김연경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서영부 위원도 아마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연경 위원장은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근데 서영부 위원은 이제 그 불만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혁신위의 주체,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로 어떤 도덕적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랄지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전제가 되지 않고는 혁신위를 끌고 갈 수 없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보류하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복경 의원이 언급한 이 3명의 이름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됐던 이상민 의원이요. 최근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유쾌한 결별을 언급하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얘기 좀 듣겠습니다. 나 한번 해봤잖아요. 분당하고 싶은 사람은 박지원이한테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면 나가면은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은 민주당이 단합해라.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라. 무슨 유쾌한 결별. 먼저 자기 나가지 그럼 뭐. 윤석열. 그래서 저는 단합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분당 얘기 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당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이거 가능성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좀 입이 모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에디터 생각도 비슷한가요? 일단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춥고 배고프다 이런 거고 이상민 의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지붕에서 뜻이 맞지 않는다면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각오라는 거는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네가 나가라예요. 네 쪽이 나가라. 우리는 여기 남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친명계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가되 최악의 경우 비대위를 가더라도 친명 비대위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비대위 쪽에서는 이재명하고 같이 못 간다는 측도 있고 아니면은 혁신하는 거 봐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당 가능성을 어떤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이제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나 뭐 대장동 관련해서 유죄가 1심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재명의 거취를 놓고 당대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당이 쪼개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혁신위 봤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꼼수 탈당 방지안 뭐 이런 건 얘기 다 나오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직은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지금 혁신위가 출범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글쎄 이 속도가 혁신의 속도가 지금 이게 맞게 가는 속도가 맞나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굼뜨고 답답하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15년에 이제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5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5달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안이 나오는 게 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1호도 지금 대충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 애매모호하게 조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추미애 지금 백지장 맞들면 찢어져 종천 남의 둥지 찾는 뻐꾸기입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연일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뜻을 함께 했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어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져요. 예.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 개혁도 안 하고 두루뭉수 현상 관리만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또 표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는데. 네, 앞서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얌전해서 답답하다며 야성 회복을 위해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밝혔던 추미애 전 장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한 민주당의 현 상황, 이렇게 쓴소리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못하고 비전이 없으니까 국민들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면 5년 뒤에는 저절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양도를 하는 거예요. 법사위 쥐고서 우리가 입법 독재했다는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법 다 통과시키고 악법을 다 통과시켜주고 그 고통은 국민이 당하면 표는 민주당에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추 전 장관의 연이은 이런 강성 발언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새몰이에 나선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원래 주인을 내쫓아버리는 뻐꾸기 정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탕난이라고 있습니다. 탕난. 알을 맡긴다는 거죠. 예. 뻐꾸기요. 뻐꾸기요. 예. 남의 둥지에 뻐꾸기류. 알을 낳아가지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품어주죠. 예,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난 정치로 보여집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민주당의 2대 당대표였습니다. 5대 민주당 당수 송영길 전 대표는 얼마 전 이 돈봉투 사건으로 최측근이 구속된 상태인데요. 송 전 대표 최근 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강에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왜 해임을 못 시켰습니까?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만든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이렇게 민주당 두 전직 대표의 발언, 총선용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81살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민주당 전방위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이건 백해무익한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지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좀 자숙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으면은 귀국했느냐 만나자 했으면은 빨리 만나야죠. 아니 그거 지금 안 만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윤석열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심 발언을 하면서요. 사선 박지원 전 원장 오늘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출마합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포나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 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권한도 있죠. 그러니까 판단은 당과 국민이 하는 거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직 당대표는 난데없는 이 주식 이슈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전량 매각한 방위산업체 주식, 이것을 따라서 샀던 박기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라며 50%대 수익률을 인증했습니다. 민주당 투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분명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나는 몰랐는데 작전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상한가. 네, 상한가. 10,000원 중반대에 샀는데 30,000원 중반을 넘어가길래 제가 제 계정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있다. 내가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렸다. 오늘 조간에서 주식 보유 관련해서 또 언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대변인 있으니까 편안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왜 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내가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는지 저희가 길에서 좀 가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예. 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강성 발언 이어가는 이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뺏어오기다, 뻐꾸기 정치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전에 그 조홍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으면은 그 뻐꾸기가 이제 알을 거기에 낳는 건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거는 맞는데 그 새끼가 커가지고 잡아먹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밀어내죠. 밀쳐내고 네. 본인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잘못하면 이게 육식동물로 뻐꾸기를 이제 오해하실 네. 것 같아요. 이것만 말하자고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추미애 땡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너무 이제 불편한 거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떨쳐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개혁. 내가 지금 그때 법무장관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윤석열 잡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거 아니야, 윤석열은. 그런데 지금 나를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실은 희생자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하면서 좀 강선 지지층을 통해서 좀 이제 정치 재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한테 도움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지금 친문계도 불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계도 지금 이낙연 대표 저격가 불편하고 있고 심지어는 친명계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고 있으면 이게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그래서 뭐 조국하고 손잡아서 조국 신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약간 좀 톤을 낮추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되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아들 군 휴가 복귀 문제도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님, 3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3년 만에 재조사하는 이런 내용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건데요. 2020년도에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하고 그 아들하고 또 보좌관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때 무혐의 처분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부지검장이 김관정 검사장이었는데 김관정 검사장이 전형적인 친문 검사로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무혐의를 하면서 왜 무혐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관련된 사람에서 그 휴가를 승인, 그러니까 사실은 휴가 갔다가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럼 복귀를 안 한 게 휴가가 승인돼서 복귀를 안 한 거냐, 승인을 안 했음에도 복귀를 안 한 거냐. 근데 승인을 안 했으면 복귀를 안 하면 그건 탈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대희인데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사람이 4번을 조사받았는데 다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대검 차장검사가 그 당시 이제 조남건 차장검사였는데 이건 무혐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사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그냥 무혐의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대검까지 왔는데 대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니까 사실은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그러면 휴가를 승인했냐 승인하지 않았냐는 김대희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김대희는 나는 승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진술할 때도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서 안 났다고 얘기했는데 승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는데도 마치 자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아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김대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지 기소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과거 이 법사위에 나와서 아들굴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소설 쓰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시는.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 김광산 변호사님, 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얘기도 나왔는데 검찰이 지금 민주당 동봉투 수사에 좀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이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관련된 돈봉투 받은 사람이 한 20명으로 보고 있잖아요. 현재 국회의원.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할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도 수사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는 상당히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검찰청에 가서 나 먼저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7월에 가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태블릿 PC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변희재 씨와 의견을 같이 할 줄은 몰랐다. 조금 충격이다라는 반응인데요. 뭐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설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국정농단의 증거로서 이제 JTBC에서 예전에 태블릿 PC를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연설문도 써 있고 그런 건데 그거의 핵심은 이게 검찰이 그걸 압수해 가가지고 이거를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과수에서 이미 이거를 검증을 해봤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이거를 안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럼 국정농단 자체가 이거가 다 근거가 없어진다라는 건데 그걸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그거를 아무리 급해도 변희재 씨랑 같이 이거를 손잡고 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고 아까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풀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지난 4월입니다. GS건설이 짓던 인천 건단의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네. 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둥에 철근이 없었습니다. 기둥인데 철근이 없어요? 네, 설계, 감리, 시공 이 3박자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원래 정석대로 지어졌다면 지하주차장에는 32개의 보강근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15개를 빼고 애초에 설계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 설계대로도 지어지지 않았고 GS건설은 시공 때 추가로 보강근 4개를 더 누락했습니다. 결국 총 누락된 개수가 19개소예요. 철근이 최소 60% 이상 누락이 됐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탱을 하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조사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제 그런 오류 이외에도 또 시공 시에도 전단 보강근 설치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 민지숙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철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붕괴된 곳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강도가 실제 기준의 85%인 기준치를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튼튼하지가 못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또 공사 과정에서 설계했던 값보다 많은 흙이 쌓이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면서 여기를 보강해야 될 철근까지 빠지면서 결국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임재 변호사. 근데 이런 상황이면 비단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죠. 그 지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애초에 설계부터가 정석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시공,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콘크리트도 원래 필요한 정도보다 약한 단계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비단 이 시기에 함께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라면 지하 주차장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 사실 강하게 해볼 수 있어서 오히려 우려되는 지점이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말 다시 다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야, 이거 정말 설명 들어보면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김준일 에디터 이거 건설사에서 어떻게 좀 나서야 되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1666세대 전면 재시공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 돈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 뭐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거죠. 예전에 기억하시면 작년 1월에 그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파트였네요. 그 지구에서 외벽이 무너져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게 부실 시공이었잖아요. 네. 완전히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단단해지기 전에 그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이를테면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타격을 입고 주가 떨어지고 그거 다 부시고 다 재건축하고 그리고 다 현대산업개발하고 개발한 어떤 뭐 지역에서 다 이거 다른 데랑 하겠다 막 이런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브랜드 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설사들도 좀 이거는 좀 타산지 의석으로 좀 삼아야 됐고 이렇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GS건설은 다시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후속 대책, 사과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세상에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 철근이 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건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야 철근 덜 썼으면 이거 기둥 부실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 근데 김준일 에디터 얘기 들어보면 부실공사라는 거 참 이거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대개 이제 부실공사 원인을 보면 첫째는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있으면 사실 이것이 기간이 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위약금을 물어야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값이죠. 원자재 값에서 마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실한 원자재 아니면 이번과 같이 뭐 철근 같은 걸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체계거든요. 시행사, 시공사, 또 허가 관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일 때도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죠. 그러면 사실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어요. 또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너무 온정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기업이 GS건설 했는데 이걸로 뭘 문제 삼으면 GS건설이 망해. 그럼 잘못하면 더 뭐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뭐 제재를 갖다 굉장히 완화해 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이런 원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번도 사실은 입주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개혁 혁신 말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개혁 혁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부랄지 대통령실이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체적 부실이라는 단어 옆에는요. 항상 대형 사고라는 말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자, 이번 사고도 그렇고요. 소탐대실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정리하겠습니다.